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MI2RL 교육 세미나를 하려고 그러는데 데이터 이미지 프로세싱도 뭐 더 할 게 많긴 하지만 이제 그거 말고 제가 이제 주로 외부에 나가서 이제 발표하는 내용들인데요. 그거를 막상 이제 저희 랩에서 뭐 최근에 한 적이 별로 없고 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해보려고 오늘 좀 바꿨고요. AI 메디슨의 리슨트 업데이트 이제 우리 랩이 주로 하는 거고 오늘은 뭐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얘기를 아주 짧은 시간 할 거니까 잘 팔로우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COI가 있습니다. 위에 5개 저희 랩이 이제 커머셜리 일하고 있는 5개 인공지능 회사가 있고 3D 프린팅 한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거랑 이 2개는 이제 저희 랩의 스피노프한 회사고요. 저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라고 4차 산업이 뭐냐 논란이 많긴 한데 뭐 저는 뭐 그런 거는 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제 하이퍼 커넥티버티를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요. 뭐 그 중에 이제 상징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이제 뭐든 이제 이런 거랑 상관이 있는데 계산기, 애니아 뭐 예를 들어 그 학교 강의실 같은데 한 4개를 묶어가지고 뭐 진공관 램프로 계산기를 만들었는데 이건 원래 이제 대포를 쏴서 이렇게 탄도가 정확히 날아가는지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원래 이제 계산하려고만 만든 거죠. 그게 이제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이제 인포메이션 프로세서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고요. 그게 이제 점점 더 많아지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보 처리가 되면서 이제 컨셉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게 자동화, 결국은 연결된 건 모두 다 자동화를 지향하게 되고 결국 그게 이제 인간까지도 이제 자동화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 에이전트든 사람이든 내가 얘기하는 것 뒤에 사람이 있는지 뭐 인공지능이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이제 받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의 뭐 것들도 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있는 디바이스의 한 1%가 지금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 2015년 결과니까 점점 더 많이 연결돼서 예를 들어 50%뭐 정도 연결되면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올 거고 이런 게 이제 초연결 사회고 이 초연결 사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전자동화고 그때 생기는 바이 프로덕트가 빅데이터인 거죠. 그 빅데이터를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는 메소드가 인공지능인 거죠. 크게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주 간단한 예인데 체온계는 아주 오래전부터 썼던 굉장히 고전적인 아날로그 기반의 어떤 기계인데 그걸 뭐 디지털라이즈 하는 거야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그거를 인터넷에 연결해서 미국의 카운티가 한 3,000개쯤 되는데 실시간으로 체온 측정한 거를 카운티에 찍으면 이제 어느 카운티가 인플루엔자가 뭐 엔데믹한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CDC가 3주 후에 그 지역에 인플루엔자가 이제 일어난지 안 일어난지를 알려주는데 그게 코릴레이션의 R제곱이 0.96이에요. R이 아니라 R제곱이 0.96이고 3주 후 건 의미가 없죠. 지금 당장 내가 학교에 내 애를 보낼 거냐 아니면 로컬 클리닉이 뭐 그런 인플루엔자를 대비하는 뭐 약을 준비할 거냐 뭐 오렌지 글로서리가 뭐 오렌지를 갖다 놓을 거냐 뭐 이런 이슈는 이제 실시간성이 중요한 건데요. 이번에 이 회사가 코비드 19을 가지고 원래 추세선이 열의 추세선이 날짜에 따라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이제 실제로는 따라오다가 이제 에이티피컬하게 이제 올라가는 게 코비드 19 때문이고 이걸 보여주는 대가 이런 거다. 실제로 코비드 19은 25%가 무증상 감염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확진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확진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전혀 다른 컨셉으로 이렇게 시각화하고 정보를 얻고 비주얼라이즈 해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IoT 썸 메타.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가 뭘 해줄 수 있냐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전에 이제 1918년에 이제 스페인 독감이 있을 때는 이제 이런 디바이스가 없었겠죠. 그때보다 우리가 인구 밀도가 더 많고 더 좋은 기술이 많지만 뭐 그때도 5천만이나 죽었잖아요. 그때도 다 마스크 쓰고 있었는데 뭐 어찌됐든 뭐 그렇다는 거죠.
헬스케어 빅데이터 지금 병원에서 쓰고 있는 클리니컬 데이터가 한 10%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지노믹 레볼루션 중이기 때문에 30%의 데이터가 어디셔널리 더 있어서 이제 뭔가 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말고도 이제 IoT나 ICT를 기반으로 이런 엑소지너스 데이터셋 뭐 예를 들어 그 사람의 뭐 헬스 히스토리가 어떠냐, 뭐 월급을 얼마 받느냐, 잠은 잘 자고 있느냐, 뭐 심장 박동은 어떠냐, 약 먹고 뭐 심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뭐 이런 것들을 레코딩을 하면 지금은 이제 못 쓰는 자료지만 앞으로 IoT 디바이스들이 발달하면서 이런 자료들이 이제 들어오면 실제로 이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만들 수 있을 거고 이런 게 어떤 기회라는 거죠.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IBM 마스터 얘기인데 실제로 의료에서 8트릴리언 정도의 이직을 하는데 그 중에 2트릴리언은 그냥 수가를 주기 때문에 하거나 뭐 별 필요 없는데도 옛날에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것들이 많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미징인 거죠. 이미징이 불필요한 영상들을 많이 하면서 실제로 뭐 판독이 안 되는 건 너무 많고 온콜로지 특히 온콜로지 같은 경우는 치료에 따라 너무 이제 반응이 다르고 뭐 이런 문제라든지 또 의료 라이프 사이언스 관점에서 클리니컬 트라이얼들이 뭐 실패하거나 또 의료보험 수가를 사기를 치거나 뭐 이런 다양한 기회를 아까 얘기했던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 초연결성에서 생기는 이제 새로운 기회로 이제 새로운 마켓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IBM의 얘기고 이걸 성공한 데가 있죠. 광고 시장. 아날로그 광고 시장을 페이스북하고 구글이 결국은 광고 시장을 디지털라이즈 하면서 페이스북과 구글이 된 거거든요. 헬스케어도 광고 시장이 한 50배쯤 되니까 페이스북과 구글 같은 회사가 이제 100개쯤 생기지 않을까 뭐 이게 이제 큰 스토리고요. 어쨌든 여태까지는 이제 초연결성의 바이 프로덕트인 빅데이터를 받고 그 빅데이터를 만들면 뭐하냐 이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통계 같은 경우는 이런 빅데이터가 스트롱 바이어스가 많기 때문에 잘 핸들링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인간 레벨의 어떤 지능, 특히 인공지능 같이 이제 알파고가 우리한테 이제 굉장히 충격을 줬는데 뭐 얘기할 게 뭐 굉장히 많지만 뭐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어쨌든 뭐 알파고는 뭐 재밌는 게 많은데 이제 인간의 지능을 배우고 나서 배우면 오히려 알파고가 더 잘 학습을 못하고 아예 인간이 배운 거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만든 지식은 이제 더 잘한다는 상징적인 얘기죠. 결국 인간이 5천년 동안 알아왔던 바둑이라는 바둑에서 생긴 노하우는 결국 로컬 옵티멈이었고 이거 훨씬 더 차원 높은 어떤 거는 백지부터 찾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게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바둑같이 결정론적인 세계관 안에 닫힌 게 있고 모든 정보가 열려 있고 내가 한 수를 뒀을 때 그게 경우수가 많아서 계산이 어려운 거지. 미래가 이제 결정된 이런 게임 같은 아이디어 시츄에이션에서는 이럴 수 있는데 열린 게 미래의 불확실성이 있고 뭐 이런 게는 굉장히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알파고가 준 의미는 굉장히 지대하나 뭐 어찌됐든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은 크게 이제 5개의 미개 부족, 아직도 이제 미개 부족 상태고 뭐 실제로 지금 딥러닝이 이제 우리에게 이슈를 가져왔는데 이게 문제가 된 게 2013년부터 정도니까 10년도 안 된 기술에 가까운 거고요. 어떻게 보면 나머지 것들은 아주 고전적인 기술들인데 각각이 이제 어떻게든 인터랙션 하면서 하고 장점은 이제 이 커넥셔니즘, 인간의 뉴런을 미미킹해서 만든 이제 커넥셔니즘은 굉장히 상생이 좋아요. 다른 기술이랑 잘 맞아요. 서로 상생을 잘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붙이기가 굉장히 쉬워서 뭐 저는 앞으로 계속 하이브리드 테크닉도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이제 뇌는 이런 뉴런이 있는데 뉴런에는 이제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컨볼루션을 계산을 한 다음에 어느 역치가 넘어가면 액션 포텐셜로 이렇게 넘어가서 다른 뉴런에게 전결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시냅스라는 거고 뉴런과 뉴런 사이에 이런 화학 물질이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로 이제 전달이 되는데요. 이런 뉴런이 뭐 사람
머리에 뭐 1000억 개인가 있고 그 시냅스가 뭐 100쪽인가 뭐 1000쪽인가 뭐 이렇게 있어요, 사람 뇌가. 그래서 이 콤비나토리아를 뭐 다 만들어서 이제 이런 완전 아티피셜 브레인을 만들어 보겠다는 이제 컴퓨테이셔널 뭐 브레인 연구, 뉴로사이언스 연구하는 그룹이 있어요, 유럽에. 뭐 근데 뭐 전체적으로는 이제 아주 간단히 미미킹을 해서 뭐 지금 아티피셜 뉴럴넷 형태로 만들었고, 이거는 이제 티어리가 네오코그니토론이라고 사람의 비주얼 코텍스가 이제 시각이 실험하기 제일 좋거든요. 사람 눈에 주고 뭐 뇌를 하고 동물에서도 쉽게 실험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너무 어려워서 시각을 제일 먼저 한 건데, 네오코그니토론을 허벨과 바이젤이 어떤 심플 셀과 컴플렉스 셀이 샌드위치로 캐스케이딩하고 뭐 세븐 레이어쯤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거를 써서 1959년에 이걸 네오코그니토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노벨상을 받았죠, 이걸로.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메타포해서 미미킹해서 이제 저희가 아티피셜 뉴럴넷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역사가 네오코그니토론이 나왔고, 이게 이제 림스키가 이 문제는 XY도 못 푸는 문제다 뭐 이래가지고 겨울이 왔어요. 다크 에이지가 왔는데, 근데 이제 일본에 이제 이분이 그 네오코그니토론을 가지고 클래시파이어로 썼으면 좋겠다 이런 논문을 썼어요, 79년에. 그리고 실제로 르쿤이 이제 80년대부터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개발을 해서 글자, 핸드폰 손으로 쓴 글씨를 읽는 이런 문제랑 이제 뭐 맘모그라피나 체스트 PA에서 병을 찾는 이런 연구들을 했는데 임팩트가 별로 없었던 게 계산량도 많고 애큐러시도 별로 안 좋고 뭐 이런 더 좋은 알고리즘들도 많았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제프리 힌튼이 2006년에 이제 디멘전 리덕션에 대한 딥러닝 연구를 사이언스에 내고, 그 제자 알렉스라는 사람이 알렉스넷에서 2012년에 이미지넷이라고 100만 장 이거의 성능을 이제 충분히 잘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셋이 만들어졌고, 이제 게임 때문에 GPU가 발전을 해서 이 알렉스가 이제 2012년에 다른 어떤 알고리즘보다 애큐러시를 16%인가를 올리면서 이제 인공지능 딥러닝이 이제 모두 다 알게 됐죠. 이게 세상을 바꿀 거다. 2013년에 이제 모든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제 퍼셉트론 아티피셜 뉴럴넷의 이제 기본 단위를 미미킹 해놓은 건데, 뉴런을 이제 미미킹 해놓은 건데 숫자를 주고 퍼셉트론 네트워크 이렇게 만들고, 이걸 학습을 하면 이 웨이트를 스스로 학습을 해서 이 네트워크가 이제 이 데이터만 주면 스스로 학습을 해서 나중에 글자를 보여주면 이게 이제 액티브돼서 계산해 주는 거고요. 2%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시냅스 넘버 숫자를 보세요. 어떤 식으로 모델링 하냐에 따라 이 하이퍼 파라미터가 많을수록 학습시키기도 어렵고 학습도 잘 안 되고 애큐러시 떨어지고 뭐 이런 면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으로 3레이어로 이렇게 쭉 하면 시냅스 숫자가 뭐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사람의 비주얼 코텍스는 로컬리 컨볼루션하고 그거를 이제 세븐 레이어를 통과하면서 하이 레벨로 이렇게 넘어가는 컨볼루션 맥스 풀링을 샌드위치로 캐스케이딩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몇 개 있고 뒤에다 풀리 컨볼루션 레이어를 넣어서 컨볼루션 이렇게 하고 맥스 풀링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커널들만 학습이 되기 때문에 아까 퍼셉트론이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수많은 웨이트가 필요가 없고 이 커널을 공유하기 때문에 웨이트 수가 드라마틱하게 줄면서 학습도 좋아지고 사람의 눈도 이제 그렇게 보고 뭐, 그래서 이제 학습된, 그래서 손으로 쓴 숫자를 가장 잘 학습하는 네트워크를 학습했을 때 커널이 이제 스스로 학습이 됐는데 채널 수만큼 학습이 됐겠죠. 근데 이걸 보면 엣지를 이렇게 강화해주는데 다양한 형태의 엣지를 강화해주는, 사람 눈이 실제로 이걸 한대요. 첫 번째 레이어 가보 필터가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세일리언트 피처를 뽑고 이제 그 다음 레이어만 가도 이게 뭐라고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게 블랙박스 속성이 있다는 거. 하이 레벨로 올라갈수록 피처가 잘 안 보이고 이 안에 이제 웨이트들은 이제 뭐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어쨌든 자동으로 이제 싸싸싸 대삭되면 얘가 6이 제일 높은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베이시안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파란색 위에 어떤 검은색 점이 있으면 0일 확률이 높은 거고 빨간색 위에 점이 있으면
영일 확률이 낮은 건데 이런 템플릿을 좀 만들었을 때 이건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면 굉장히 인사이트풀하긴 한데 데이터만 주면 이제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 맵이 나오고 이거를 어떤 숫자를 넣어도 0이면 0의 값이 제일 높고 1에 2면 0보다 템플릿이 스스로 학습돼가지고 나온 건데 이제 고양이도 비주얼 코텍스가 발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70년대 한 실험인데 이제 고양이 눈에 특정 패턴을 보여주고 그거가 이제 특정 미론에 전극을 꽂아서 얘가 액션 포텐셜 파이어 하는 거를 이제 본 실험이고 이것도 뭐 사이언스에 나온 건데 고양이는 뭐 누가 안 가르쳐줘도 어쨌든 자기도 뭐 물건을 구분해 뛰어오르기도 하고 안 부닥치고 걸어 다닐 거잖아요. 어쨌든 이거를 이제 해서 이거를 우리가 비주얼 코텍스 정도는 어쨌든 고양이나 사람 수준만큼 레코그니션은 한 거 아니냐가 이제 큰 스토리고요. 근데 이제 컨볼루션 커널은 어떤 숫자를 주면 이제 커널 채널 뱅크만큼 이제 커널을 이렇게 곱해가지고 만들고 맥스 풀링하고 이거 두 개밖에 안 들어갔지만 몇 개 더 넣을 수 있고 뒤에 풀링 커넥트도이면 이걸 하는데 시냅스 숫자가 이제 드라마틱하게 줄었고요. 그래서 학습이 더 쉽고 또 커널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장점이 굉장히 많죠. 근데 사람의 브레인이 이렇냐? 실제 사람 브레인은 이렇지 않거든요. 사람의 브레인은 뉴런이 로컬리 파이어하면 그게 프로파게이션 하다가 안 끝나면 뇌전증이고요. 이게 적당히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이어하는 스파이크넷 같은 것도 학습하는데 뭐 에큐러시도 약간 좀 떨어지지만 학습이 좀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 포텐셜도 많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사람의 뉴런은 그래프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레이어 형태로 연결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 형태로 학습시키는 것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아직도 이제 바이오 미미킹 이제 바이오 사람의 브레인을 메타포를 이용해가지고 바이오 미미킹 하고 있는데 여전히 뭐 부족한 거죠. 예전에는 이제 개나 고양이를 구분하는 이런 문제에서는 어떤 피처가 필요했어요. 눈동자 패턴이라든지 발톱이라든지 근데 꼬리라든지 근데 이런 애처럼 꼬리가 없는 애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요거를 엑스퍼트가 이런 피처가 중요하다라고 알려주면 그거를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을 짜든 뭐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거를 뽑았어야 되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서 아주 숙련된 개발자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뭐 이런 잘 만들기 어려웠죠. 사람만큼 만들기는. 근데 CNN은 이거가 필요가 없어요. 피처 러닝. 영상 주고 데이터만 주면 스스로 가장 세일리언트한 피처를 찾는 능력이 있는 거죠. 잘만 주면. 물론 그것 때문에 다른 문제도 많이 생기지만. 그래서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인데 이 로그 스케일의 변수의 개수인데 아주 작은 숫자부터 100만 개가 넘는 변수 숫자 많을수록 이제 멀티베리에이트 문제니까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얼마나 컴플리트하냐 몇 개 없는데 또 풀어야 되는 문제냐 아니면 엄청나게 많아 문제냐 대표적인 게 뭐 영상 같은 건데요. 근데 이제 너무 많고 너무 변수가 많으면 아직도 컴퓨터가 꽂아가지고 이제 못 푸는 거고요. 뭐 이런 바깥쪽은 이제 아직도 인트랙터빌러 푸는 공간이고 여기는 데이터가 부족해서 못 푸는 공간인데 인간은 이제 마더 브레인이 있기 때문에 변수가 작고 경우 수가 작아도 아주 인투이티브하게 잘 룰을 찾거나 패턴 레코그니션을 해요. 그래서 인투이션이 오킹해요. 말고도 우리가 뭐 모델을 알고 있으면 노이즈에 굉장히 강한 노이즈가 아무리 세도 모델이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로컬 노이즈를 무시할 수 있죠. 그래서 모델 피팅 방법이라든지 어떤 룰이나 이런 걸 이용한 알고리즘이나 엑스퍼트 시스템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이제 통계의 힘을 빌려서 통계의 뭐 바이어스는 랜덤상 캔슬 된다든지 뭐 그 알려져 있는 PDF 펑션 뭐 예를 들어 독립 변수를 더하면 더한 거는 뭐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노멀 분포를 따른다든지 이런 거 아주 막강한 선행 난리지거든요.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세상이 엄청 지저분한데 그런 거에서 뭔가 룰을 찾을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위에 이제 이걸 더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이 로그 스케일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까 하이퍼 커넥티비티 때문에 빅데이터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 거를 다 리비짓해서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느냐. 옛날에는 이제 딥러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래 게 옵티말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마더 브레인을 만들고 인투이션을 뭐 해볼 수 있느냐 뭐 이런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머신러닝이 항상 나쁘냐? 꼭 그렇진 않아요. 의료 문제의 대부분은 데이터가 굉장히 리미티드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헝그리한 딥러닝 입장에서는 뭐 다 적용하기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레디오믹스나 머신러닝이나 이런 데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 또 피처 엔지니어링도 중요해지는 거죠. 또 고전 영상 처리도 중요하고, 또 딥러닝을 위해서 우리가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나 아까 딥러닝이 가진 약점들도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어찌됐든 요게 해마다 42%씩 커지고, 아까 광고 시장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제 헬스케어로 들어오고 싶어 하니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뭐 이론상. 그래서 어쨌든 병원은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고, 병원에서 약을 개발하거나 뭐 의료기기를 개발하지는 않는데 바이 프로덕트로 이제 환자를 치료하는 데이터가 남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병원에서 생긴 그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의사의 아바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생겼죠. 그걸 이제 데이터를 외부해줘서 만드느냐, 뭐 직접 만드느냐 또 다른 문제지만, 그래서 이제 병원도 리포지셔닝 하게 생겼다는 거고요. 어쨌든 이 거의 기본은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가 이제 새로운 소스 코드, 뭐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이러냐의 문제인데, 의학의 본질이 데이터의 임밸런스에 있어요. 질환이 임밸런스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극복하는 인공지능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만 집착하지 않는 이유도 이제 그런 거고요. 의학 크게 카테고리를 보면 이제 환자가 병원에 안 오면 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은 어마어마하게 바이어스가 있는 데이터만 얻는 거예요. 내처럴 파퓰레이션에 있는 질환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그런 거를 이제 스터디하는 코호트군도 있는데, 뭐 대부분은 이제 병원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환자가 일단 아파서 병원에 와야 되고요. 뭐 뼈병이든 뭐든 온 다음에 이제 진단이 이렇게 뺑글뺑글 돌고, 그리고 치료를 하고 나서 치료 반응을 통해 다시 진단이 도는 이런 네트워크가 도는데요. 진단 부분에 우리가 인공지능 쓸 수 있는 게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클래시피케이션이고, 치료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프리딕션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거를 영상만 생각하면 이제 영상을 얻어서 얻는 장비에 들어가는 인공지능이 있어요. 이거 업스트림 인공지능이라고 하고, 실제로 대부분의 돈, 이미징을 하는데 대부분의 돈은 뭐 MRI 촬영비가 뭐 몇십만 원 하고 CT 촬영비가 몇십만 원 하니까 이 부분에 있는데, 이제 누구나 이제 생각하는 게 스캔 타임이 짧았으면 좋겠다랑 SNR이 좋아지는 게 좋겠다. 이거는 뭐 영상 장비도 그렇고 3D 프린팅도 그렇고 지금 기술들이 계속 좋아져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 딥러닝이 이제 뭘 할 수 있겠죠. 저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운스트림에는 이제 영상을 찍은 다음에 이제 인간이 여태까지 해왔던 이제 분석이라든지 진단이라든지 뭐 트리트먼트 플래닝은 이제 진단에 들어가 있진 않지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끼워서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머신러닝, 딥러닝 전에 이제 머신러닝은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어떤 문제냐, 데이터의 개수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질문을 이제 구분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든지, 리그레션, 예측을 하는 리그레션 문제라든지, 비슷한 것끼리 모아주는 이제 클러스터링 문제라든지, 너무 복잡한 거를 키피차를 뽑아가지고 디멘전을 리덕션하는 이런 문제들로 쪼개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병에서 보면 이제 알츠하이머 디지즈 같이 뭐 누구나 이제 극복하고 싶고 극복해야 되는 이제 이런 문제, 누구나 이제 치매 위험에 이제 벗어날 수 없는데, 이런 뉴로 이미지 아드니 데이터가 이제 이런 걸 모아가지고 수많은 데이터를 같이 모았는데, 이제 인공지능 학습을 해서 이 아드니가 정상이냐, MCI라고 마일드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라고, 이제 이미 치매가 오면 이제 뉴런이 신경망이 손상돼 있기 때문에 약을 줘도 다시 안 돌아온다라는 게 우리가 상상 실험 한 50개쯤 하고 제약에서 거의 망할 뻔하면서 알아냈죠. 그리고 나서 지금의 이제 목적은 치매 가기 2년 전쯤에 마일드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 환자를 찾아서 그분들이 치매로 못 가게, 그분은 이제 인지 능력이 약간 떨어졌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그런 분들에게 약을 줘서 치매로 못 가게 만드는 게 전략인데, 그분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일반인하고. 그래서 이제 MCI를 잘 찾는 게 이슈인데, 그래서 그거를 찾기 위해서 아든이라는 이제 코호트 스터디가 시작됐고요. 이 코호트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게 됐는데, 이제
확실한 컨트롤과 확실한 침해 사이에는 양분의 차이를 해서 어텐션 맵을 보면 브레인 전체가 이제 빨갛죠. 두 개는 확실히 다른 브레인이라는 거고요. 이제 컨트롤하고 그 확실한 컨트롤이 이제 가운데 이렇게 애매한 분들을 보면 실제로 히포캠퍼스라든지 우리가 알려져 있는 뉴런들이 그 뇌의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일 먼저 공격당하고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게 치매에서는 히포캠퍼스라고 알려져 있는데 보면 이제 치매군하고 이 군에서는 이제 히포캠퍼스나 뭐 이런 특정한 뉴클리어스가 빨갛게 나오고요. 확실한 컨트롤하고 MCI 사이에서도 조금 더 넓긴 하지만 이제 로컬라이즈된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뇌가 일관되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과 시간과 속도를 가지고 이제 망가진다는 걸 이제 딥러닝을 이용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리고 있고 이걸 이용해서 디지즈 프로그레스의 피노타이핑을 해보고 싶은 거죠. 뇌 쪽이 이제 이런 게 잘 돼 있고 헌팅턴 디지즈 같은 경우도 이제 딥러닝을 이용해가지고 볼츠만 머신으로 학습시킨 건데 이제 컨트롤, 일단 로우, 미디엄, 하이를 하면 컨트롤은 따로 떨어져 있고 이제 특정 공간에 이제 티프니 맥 같은 거에다 붙이면 로우에서 미디엄, 하이로 가면 실제로 이제 의학적인 그 매니피스테이션이 아주 이제 공학적인 공간에 딱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임상에서는 리미티드에서 하는데 근데 아주 예쁘게 잘 맞았죠.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특정 환자를 뭐 MRI를 찍어서 여기 이제 3D 펑셔널 MRI랑 뭐 스티뮬러스 맵을 줘가지고 볼츠만 머신을 하면 얘가 어디다 딱 찍어주잖아요. 그럼 그 환자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지까지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진단과 치료 반응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진단 스터디가 제일 쉬우니까 엄청 많이 있고요. 주로 이제 아드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만 뇌 영상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코호트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뭐 잘 되고 있고요. 딥러닝하고 커널 베이스 고전 연구를 하면 조금씩 뭐 딥러닝이 좋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가져다가 이제 뭐 다양한 연구에다가 가져다 쓰고 있는데요. 트리트먼트 아웃컴도 보고 이런 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요. 딥러닝하고 고전 머신러닝 사이에 나와 있는 논문들을 쭉 비교를 해보면 대부분 가운데에 있죠. 근데 샘플 사이즈가 작으면 딥러닝, 머신러닝이 더 좋을 수 있고요. 샘플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뭐 딥러닝이 더 좋아야 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죠, 지금.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여러 논문을 보고 특히 의학적으로는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게 우리가 뭐 딥러닝,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딥러닝이 항상 좋냐, 그리고 내 문제에 진짜 딥러닝이 좋은 거냐, 이런 거는 이제 여러 개를 학습이 되더라도 그리고 이제 뭐 장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뷰 페이퍼들을 좀 읽어보면 이런 인사이트들이 좀 있고요. 어쨌든 이제 우리 랩에서 관심이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임밸런스가 있어요. 병은 임밸런스하고 특히 디지즈 패턴도 임밸런스하기 때문에 이제 폐안에 ILD라고 미만성 폐질환이 나오는 건데 정상이라든지 간유리가 씌워져 있는 폐 패턴, 콘솔리데이션이라고 뭐가 차 있는 거, 레티큘러 오퍼스트라고 이제 십자 같은 모양이 있는 거, 엠피제마라고 폐의 실질이 다 로스가 돼서 이제 공기로 바뀌고 있는 거, 허니커밍이 이제 폐가 석회화되면 마지막 파이널 스테이지인데 벌집 모양으로 딱딱한 돌덩어리로 바뀌는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정상이 대부분이고 사람 폐는 아무리 DRD가 있다 그래도 DRD는 굉장히 나머지 패턴들은 굉장히 임밸런스한데 이거를 이제 영웅적으로 100개씩 찍어줬어요. 한 로브에 하나씩만 찍어가지고 로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대표 샘플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뭐 허니커밍이 잔뜩 있으면 거기서 100개 찍을 수 있겠잖아요. 근데 이렇게 찍으면 한 사람에게서 나온 100개랑 100개의 로브에서 나온 100개랑은 다른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질 거잖아요. 통계학적으로 봐도. 이제 그런 걸 찍었는데 이걸 가져다가 데이터가 너무 작잖아요. 딥러닝 시키기에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랜덤하게 영상을 스플릿하고 이 랜덤니스는 펄린 노이즈로 만든 거고 거기다가 이 랜덤하게 찢어서 발랐어요. 나머지 이쪽은 정상을 바르고 이쪽은 뭐 허니컴을 바르고 이렇게만 그냥 단순 패치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무한히 만들 수 있잖아요. 이 펄린 노이즈는 원래 이제
게임할 때 뭐 구름을 만들거나 뭐 이렇게 이렇게 복잡한 지형을 할 때마다 똑같이 나오면 재미가 없으니까 지형을 만들 때 하는 이제 아주 간단한 복잡계 시어리를 이용해가지고 만든 필터인데 이거를 그냥 3D 솔딩하면 아주 내추럴리 리얼리스틱한 뭐 지도 구름도 나오고 뭐 땅도 나오는데 이런 걸 이용해서 고전 영상 처리로 이제 오그멘테이션 한 거랑 펄린으로 오그멘테이션 한 걸 했더니 좋아지더라. 이런 얘기고 당연한 얘기죠. 또 이제 겐을 이용하면 겐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겐을 이용해서 실제로 트레이닝하지 않은 데이터를 로테이션하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겐으로 학습시켜서 새로 제너레이션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실제로 엑스레이에서 카디오메갈리, 노말, 이퓨전, 이데마, 유모소락 이게 다 병 이름인데 뽑아봤더니 15,000개, 13,000개, 뭐 3,000개, 2,000개 뭐 이게 이제 이 병원의 디지즈 분포 프레벌런스겠죠. 뭐 일부러 이렇게 뽑은 건 아닐 테고 그랬을 때 가장 작은 거를 맞춰서 2,000개로 다 맞춰서 학습하면 학습이 뭐 한 55% 정도 액큐러시가 나오죠. 그리고 원래 내추럴 분포로 학습을 하면 한 65% 정도 나오는데 이 두 개는 포기하고 세 개만 맞추는 걸 거예요. 근데 이걸 개인으로 늘려가지고 거의 3만 개로 다 맞췄더니 90 몇 프로의 액큐러시가 나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이제 개인이 단순히 그냥 인터폴레이터보다는 좀 더 다양한 오그멘테이션을 더 우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아니냐. 개인 오그멘테이션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위클리 슈퍼바이 러닝으로 이 엑스레이는 안에 무슨 병이 있다. 이런 이름을 이렇게 주는 식으로 학습을 하되 실제로 이게 제대로 찾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의사가 거의 디지즈별로 1,000개씩 그렸어요. 우리 병원 1,000개, 뭐 분당서울대 1,000개, 뭐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레이블만 주고 학습을 한 다음에 네가 이 환자가 뭐 카디오메갈리가 있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냐고 그려보라고 한 다음에 이제 바이너라이제이션 한 건데요. 그럼 사람이 그린 거랑 비슷한 위치를 찾죠. 잘 보면.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냥 인공지능은 뭐 MNIST도 그렇고 뭐 다른 것도 그렇고 영상 안에 한가운데 가장 중요한 오브젝트가 있고 뭐 공간이나 덴서티나 이런 게 잘 노멀라이즈 돼 있는데 엑스레이는 꼭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지즈 있는 데를 위주로 학습을 먼저 시킨 다음에 이걸 트랜스퍼 러닝해서 영상을 확대해가지고 학습을 시켰더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더 그냥 학습한 것보다 더 빨리 학습하고 더 잘 학습한다. 이게 이제 아주 간단한 커리큘럼 러닝인데 막상 이제 커리큘럼 러닝 뭐 당연할 것 같아요. 뭐 디지즈가 어디 있느냐 이건 위치도 랜덤하고 그러니까 잘 가르쳐주고 그러면 근데 이제 이건 그러면 스트롱 레이블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디지즈가 있는 데가 있어야 이걸 뜯을 수 있거든요. 스트롱 레이블이 얼마나 필요하냐. 지금 이거를 가져다 했더니 한 5%만 지금 뭐 디지즈당 1,000장씩 있는데 5%면 1%면 10장이고 5%면 50장만 그려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잘 학습이 된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논문으로 어딘가 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데이터 레이블링이 엄청 어려워요. 의료는 아무나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시간도 아주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냥 만들면 엄청 오래 걸리는데 인공지능이 조금이라도 학습되면 이걸 이용해서 인공지능이 만들고 사람이 고치면 뭐 시간도 절약되지만 이렇게 만든 레이블의 퀄리티가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걸로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해봤는데 키드니를 파샬 레프렉토리 때문에 저희가 학습해 본 건데요. 실질하고 아테리베인, 유레타, 레날셀 카시노마, 뭐 시스트 이렇게 해서 6개를 이제 다 분할하려 그러면 5시간, 6시간 걸리는데 한 20개만 여도 이제 쉬운 거부터 이제 얘가 분할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인공지능이 먼저 학습을 하고 그걸로 나온 결과를 사람이 고친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이터러티브하게 늘려가면 애큐러시가 더 좋아지면서 레이블 퀄리티도 사람이 2번 그리면 똑같이 못 그리거든요. 이런 언서턴티를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 배운다고요. 보면 클래시피케이션은 쉽게 오버피팅 하지만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오버피팅 못하는 이유가 그런 언스테빌러티랑 뭐 여러 가지를 못 배우기 때문일 거예요. 아마도 데이터가 뭐 적어서도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게 사람이 옛날에 그려주면 지금 의료 영상의 기본적인 건 단층 외부화인데 이게
실제로 의사가 원하는 건 그로스 아나토미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영상 하나 CT 잘라주고 어딘지도 모르겠는 당신 여기가 암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환자도 이해하기 어렵고 의사도 특히 이제 그거는 또 다른 공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아주 익숙한 의사들 말고 나머지 의사들은 또 배워야 되는 이슈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옛날에도 이제 사람이 그려주면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인공지능을 가르쳐가지고 해보자고 해서 홀바디 세그멘테이션을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서 하고 있고요. 이제 곧 이제 드라마틱하게 나올 건데 이제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재밌는 건데 10개의 장기에 52개의 레이블 장기 안에 혈관도 있고 종양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레이블을 7개를 가르쳐주고 나머지 3개는 미스테리어스 숨겨놨다가 이제 가장 잘 돌아가는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뭐냐는 챌린지를 했어요. 그래서 유넷 중에 뭐 NN 유넷이 1등을 했고 우리가 제안한 이제 캐스케이드 유넷이 2등을 했는데 1등한 그룹은 이거를 이제 열었던 홀더고요. 어쨌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의료 영상과 GPU 한계와 그 커리큘럼 매너나 뭐 어떤 문제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런 어떤 새로운 뭐 네트워크라든지 새로운 적용 같은 거를 잘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에어웨이 분할이 임팩트 팩트 8.8에 이제 실렸는데요. 의료 영상에서 제일 높은 저널이에요. 에어웨이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아까 균이 들어오면 그 이뮤 시스템이 폐에서 전쟁을 하는데 시체가 혈관벽에 쌓여요. 그래서 혈관벽이 두꺼워지는데 이게 이게 이제 이미징 바이오 마커라고 해서 옛날부터 혈관벽의 두께를 측정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선생님들이. 근데 그거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에어웨이가 계속 줄어들면서 테이퍼링 되고 심장도 뛰고 있고 숨도 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장비의 한계를 넘어가면서 모션 아티팩트나 뭐 여러 가지가 같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일관되게 잘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뭐 이런 걸 15년 전부터 했는데 결국은 큰 거는 쉽게 찾는데 아주 작은 세기관지가 실제로 디지즈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세기관지를 잘 찾는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점을 찍었어요. 점을 찍으면 무조건 에어웨이를 연결할 수 있게. 1시간이나 2시간에 점을 찍으면 일단은 에어웨이가 레이블링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남들보다 절대적으로 좋은 골드 스탠다드를 만들 수 있었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80개의 데이터를 환자를 만든 다음에 우리가 패치를 뜯은 거죠. 적어도 여기도 에어웨이가 있을 거예요. 사람이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해도 다 찍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찍은 거는 확실한데 안 찍은 것들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건데 룰이 좀 있어요. 에어웨이 근처에 있는 다른 에어웨이가 좀 없거나 이럴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어웨이가 있는 거 한가운데는 확실히 에어웨이가 있고 없는 것도 이제 우리가 적당히 만들어서 이 센터점이 에어웨이냐 아니냐 이렇게 2개의 패치를 만드는 아주 간단한 클래시파이어를 2.5D로 가운데 점뿐만 아니라 2D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윗장, 아랫장, 앞장, 뒷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학습을 시켜가지고 했더니 사람이 뭐 점 찍은 것보다 조금씩 더 찾으면서 신기한 게 이제 이게 스페시픽하게 학습됐으니까 실제로 사람은 못 찍었는데 A는 더 찾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학습 전략하고도 상관이 있는 건데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거를 이제 3D로 2.5D라고 웃겨가지고 MI에 실렸는데 3D 버전을 이제 만들었는데 두 개는 약간 컴패러블해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있는 알려져 있는 알고리즘 제일 좋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로 이제 데이터가 공유되면서 이제 인공지능 소사이어티드에서 이제 의료 영상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됐고 특히 이제 독일에서 계속 했던 건데 브라츠라고 뇌 종양이 생겼을 때 종양 안에 이제 네크로시스랑 액티브 영역이랑 뉴모니아, 이데마랑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세그멘테이션 챌린지를 계속 했는데 2018년에 이제 끝나서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한 다음에 이제 뭘 했냐면 이걸 가져다가 실제로 임상에 쓴 거예요. 이제 MR을 찍으면 자동으로 이거를 받아다가 인공지능이 돌려준 다음에 실제로 이 볼륨메트리를 가지고 뭐 치료랑 뭐 계획을 해서 사람이 그린 거랑 얼마나 인공지능이 한 게 비슷하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치료 계획을 세웠더니 뭐 프로그레스 예측이라든지 뭐 이런 게 도움이 되냐 해서 란테드 온클로즈가 뭐 한 2, 30점 될 것 같은데
이런데 이제 실리는 식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의료에 들어와서 워킹한다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쓰고 환자를 얼마나 살릴 거고 이런 게 이제 의학 저널에는 관심이 있고 공학 저널에서는 이제 스틸 뭐 더 해야 될 게 있겠지만 뭐 어쨌든 이런 스토리로 가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병리도 이제 하고 있는 게 병리 영상은 특징이 20만 바 20만 정도의 영상이고 이 영상 중에 이건 이제 이뮨 염색을 해서 신장 이식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거부 반응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를 아는 건데 이제 페리튜블라 카필러리라고 페리튜블라 카필러리라고 튜블과 튜블 사이에 카필러리가 있는데 이게 이뮨 염색을 했을 때 염색되는 카필러리가 있고 안 된 카필러리가 있는데 이거의 개수를 세서 레이쇼를 재봐야 되는데 모든 영역에서 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영역은 재면 안 되고 이런 영역은 재야 되는 거죠. 의사도 본질적으로 이걸 구분을 하는데요. 이 첫 번째 클래시파이어를 이게 잴 수 있는 영역이냐 이거를 이제 찾는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서 이 빨간색 부분이 이제 잴 수 있는 영역으로 학습된 거고 여기 한 점이 이제 1000바이 1000 정도 되는 요거고요. 이걸 꺼낸 다음에 아까 페리튜블러 카필러리 포지티브 개수, 네가티브 개수를 이렇게 세서 하는데 이제 병리과 의사들 레코멘데이션은 이거 3개 이상 세봐라. 3군데 이상 세봐라. 그러면 2시간 걸린대요. 의사들이. 그런데 이걸 인공지능으로 하면 이제 처음에 이걸 돌린 다음에 요 픽셀 바이 픽셀로 이거 미리세컨드로 세거든요. 이거. 학습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슬라이드 전체를 셀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조금씩 사람보다 더 못 셀 수도 있지만 뭐 이런 거를 해서 이제 새로운 밴프 크라이테리어를 이제 만들 수 있는 확률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의 크기를 볼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 FROC가 다시 계산하고 또 이게 재밌는 게 이게 400 슬라이드를 받았는데 200 슬라이드는 의사가 그린 거를 가지고 학습을 했고 나머지 200 슬라이드는 인공지능이 학습한 걸 가지고 인공지능이 레이블을 한 다음에 앞에 200 슬라이드를 학습한 걸 가지고 레이블 안 한 200 슬라이드에 적용을 해서 그걸 가져다가 의사가 고쳤어요. 그랬더니 레이블이 2배 늘었는데 각각의 크로스 액큐러시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이제 풀링 액큐러시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런 3중 음성암 같은 거에서 이제 시멘틱 세그멘트에서 홀 슬라이드 안에 이제 리전의 영역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무슨 영역과 무슨 영역의 레이쇼 같은 거가 이제 의학적 굉장히 중요한 이미징 바이오마커라고 이제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계산해 본 적은 없죠. 이런 것들을 이제 홀 슬라이드 단위에서 이제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서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점을 찍거나 선을 찍거나 이런 걸 통해서 수술 계획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이제 수많은 연구들이 있고 뭐 3차원에서도 찍어야 되고요. 얼굴에서 찍어야 되고요. 물론 2D에서 찍는 거는 쉽지만 3D로 가면 이제 또 다른 이슈죠. 이미지 영상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레졸루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했지만 빨리 찍고 좋은 SNR로 찍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거든요. 슈퍼 레졸루션 이슈가 있는 거죠. 보면 특히 이제 사람은 조용제를 써야 어떤 콘트라스트 메커니즘이 나오는데 지금 10% 조용제만 주고 찍은 다음에 인공지능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조용제를 이제 늘리는 식으로 하면 조용제가 이제 MRI 조용제는 아주 큰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건 아닌데 뉴클리어스에 이제 침착된다는 얘기가 있고 이게 중금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딱 좋은 건 아니겠죠. CT 같은 경우는 키드니에도 안 좋고 이제 잘못하면 죽어요.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용제를 조금만 주고 이제 SNR을 높여주면 이제 좋은 장점이 있겠죠. 뿐만 아니라 팩 같은 경우도 아주 로우 도즈로 찍은 다음에 나머지 영상을 가져다가 이제 가짜로 이제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건 말이 되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이 CT MRI를 바꾸거나 그냥 MR에서 펫을 만들거나 이러면 정상은 만들 수 있지만 그걸 찍는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일부러라도 시그널을 약하게라도 주고 강화시키는 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제 너무 딥러닝에 이제 상상이 빠져가지고 CT 가지고 MR 만들고 MR 가지고 CT 만들고 이런 걸 하는데 엄청 내가 뭐 미닝리스 재밌긴 하나 미닝리스는 의학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는 연구인데 조금이라도 환자의 데이터를 얻고 이 얻는 거를 하면 환자한테 뭐 도즈라도 좀 적게 주고 더 빨리 찍을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다양한 연구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레졸루션인데 원래 제대로 찍으면 이렇지만 빨리 찍으면 이제 영상이 SNR이 나빠지는데 이제 딥러닝으로 학습시켜가지고 인헬스 하는데 이런 거는 뭐 매우 쉽게 할 수 있겠죠. 저희 랩도 이제 CT 커널 컨버전을 액세서리 로스를 집어여가지고 이터러티브하게 학습시킨 다음에 하니까 뭐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KJR을 실리고 이걸 통해서 레디오믹스 피처의 CCC가 러버트니스 피처인데 이런 걸 올릴 수 있다고 해서 이제 레디올로지에도 실리고요. 또 이제 뭐 MRI의 컴프레스 센싱이라든지 빨리 찍는 시퀀스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희생되는 것들을 인공지능 학습을 해가지고 이제 하자는 것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꽤 잘 오긴 하고 있고요. 그것도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해보고 언슈퍼바이즈 러닝으로 해보면 이제 랜덤 노이즈가 학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서로 디노이징이 그냥 자동으로 걸려요. 꼭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노이즈 분포까지 같이 배울 가능성이 많아서 훨씬 더 내추럴한 영상이 나오고 나는 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의사 선생님은 노이즈가 적당히 끼어 있어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이제 너무 아티피셜하게 노이즈를 날려버리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랜덤하기 때문에 날아가는 게 본성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슈퍼바이즈 입장에서는. 이제 두껍게 우리 병원은 이제 실제로 여러 스터디를 해보고 나서 CT는 뭐 서브 밀리미터로 토해내는데 그거를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더 나빠진다. 뭐 이런 연구들이 많아서 저희는 3mm에서 5mm 영상을 이제 루틴하게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거를 1mm짜리를 가지고 3mm나 5mm짜리는 쉽게 만드니까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문제고 그걸 반대로 학습시키면 꽤 그럴싸하죠. 여기 보면 이런 에어웨이 같은 게 여기서는 거의 안 보이지만 여기는 어떻게든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뼈 같은 걸 보면 뭐 좀 이상한 걸 막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1포즈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리 가는 거 쉽지만 여기서 요리 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잘 생각해 보면. 그래도 저종선생님 굉장히 대단하다. 익스플레이너블 이제 인공지능이 의료에 들어가려면 특히 이제 Y가 중요한데 설명 가능해야 되는데 뭐 설명 가능한 영역이 있어요. 영상은 이제 어텐션 맵이라든지 핫스팟이라든지 뭐 그 부분 지우면 클래스가 바뀌면 그 부분이 뭔가 워킹하고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도 있지만 인공지능 인 제너럴로는 이제 이런 이슈가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에큐러시랑 익스플레이너빌리티는 지금 역상관 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은 에큐러시 좋은 거에 익스플레이너블 모델을 끼워가지고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다 밸런스를 잡아보자 뭐 이렇게 해서 다르파 과제들이 이제 돌았고요. 그래서 에큐러시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익스플레이너빌리티를 높이는 이런 연구들을 하는데 지금도 딥러닝이 충분히 학습을 잘 시키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가운데 이런 익스플레이너블한 모델을 넣고 같이 학습시키면 딥러닝 이걸 컴펜세이션해서 익스플레이너빌리티도 가지면서 에큐러시도 안 떨어뜨릴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제 큰 스토리고 우리나라도 유니스트가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의료기관은 연대가 들어가 있고 뭐 결과를 좀 봐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게 이제 바이어스인데 립스틱을 발랐냐라고 학습시키면 이제 빨간 부분이 어텐션 맵인데 이 부분 때문에 립스틱을 발랐다고 하는데 이제 입술만 칠한 사람 없을 테니까 눈썹 화장도 이제 같이 하는 건데 심지어 입술을 잘라도 눈썹을 보고 이 사람은 립스틱을 발랐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인공지능 오버피팅 문제고요. 이게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이런 컴파운딩을 우리가 알기 어렵거든요. 의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이런 엑스레이에서 수많은 질환을 그리고 있고 뭐 몇 개 더 그려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분당 서울대가 이제 또 익스트라 밸리데이션으로 그리고 있고 그 중에 몇몇은 쇼텀으로 팔로우 페어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저는 굉장히 가치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이제 그려놓은 거고. 그런데 이제 카디오메갈리가 이제 문제. 카디오메갈리는 심장이 커지는 질환이라 이제 의사는 요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카디오메갈리 환자는 이렇게 심장에 수술 자국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는 위크레이블만 가르쳐 준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 수술 자국만 있으면 카디오메갈리라고 이상하게 공합이 맞는 거죠. 그러면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심장을 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심장 수술 자국만 봐도 이게 눈에도 더 잘 보이고 셀리언트 피처고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어하는 이제 뺀질한 고등학생 같은 거죠. 얘는 쉽게 배울 수 있는 건 한 번 들어가면 또 이제 로컬 옵티에 빠지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안 배워요. 나중에 데이터가 많아진다고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어떻게 잘 집어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제 이게 들어간 이유는
수술 후 엑스레이랑 수술 전 엑스레이랑 카디오메갈이 한번 붙으면 계속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랜덤하게 뽑으니까 수술 후 엑스레이가 상당 부분 들어갔기 때문이어서 수술 날짜를 다 알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수술 날짜 후에 엑스레이 다 빼고 수술 전 카디오메갈리만 이니까 이게 심장으로 가죠. 이런 게 생각보다 도메인 난리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기술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닌 거죠. 인공지능 기술도 중요하지만, 근데 오히려 복잡한 인공지능을 썼을 때 학습이 잘 안 되면 해석이 잘 안 돼요. 데이터 문제냐, 데이터가 작아서 문제냐, 이상한 걸 보고 있는 거냐. 인공지능 메소드가 뭐 이상한 짓을 많이 하잖아요. 뭐 안에다가 뭐 사람 얼굴이면 도메인을 아니까 얼굴에 잘 나오는 피처들을 막 붙여가지고 뭐 더 애큐러시 높이려고 할 텐데, 그거를 엑셀에 갖다 놓으면 얼굴에 있는 피처들이 없을 테니까 안 돌아갈 거잖아요. 안 돌아가든 이상하게 돌아갈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니까 잘 알고 써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익스플레너빌리티, 이게 이제 망막의 OCT 영상인데, OCT 영상에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붙였더니 어떤 병의 영역을 찾고 이거를 가져다가 이 바이너리 이 카테고리칼 맵을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를 붙여서 이거를 이제 래퍼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CNN을 했더니 바로 이 CNN 클래시피케이션 학습하는 것보다 시멘틱 네트워크를 갔다 가는 게 더 좋고, 심지어 익스플레이너블하다. 인간이 해석할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우겨가지고 네이처 메디슨 29점짜리인데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병리도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이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시멘틱 세그멘트 레이블이 너무 비싸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레이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거에 써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방법이죠. 사람이 이렇게 본다는 방법, 스타일까지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식으로 꼭 가르쳐 줘야 되냐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더 쉽고 편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액티브 러닝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고요. 클라우드 유넷, 이거는 언서턴티에서 나오는 건데 뭐 어쨌든 여러 사람이 정답을 그리면 그거에 확률적인 걸, 그래서 이거를 배워가지고 확률적으로 시멘틱 세그멘트에서 여러 레이블러 이제 쪼개주는 방식이고요. 실제로 언서턴티는 데이터의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시스테믹한 언서턴티도 있고, 언서턴티는 여러 종류로 쪼개지거든요. 그걸 다 구분해 볼 수 있고요. 어쨌든 리프로서빌리티, 영상이 이제 점점 뭐 요즘 이제 의료 빼고는 다른 인공지능 회사들은 새로운 윈터로 가고 있어요. 뭐 트럭 회사들 다 망했고, 뭐 자율주행 트럭 회사들 뭐 이게 이제 처음에 너무 이제 혁명적인 2015년에는 막 인공지능이 다 뭐 아까 알파고도 있었지만 다 해결할 거라고 생각해서 자동차도 혼자 운전하고 뭐 트럭 운전 다 뭐 잘릴 거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회사가 망했죠, 결론적으로. 근데 어쨌든 의료는 지금 사람이 너무나 많이 갈려져 있는 상황이고, 그거를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저는 쓰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획기적으로 쓰일 거냐, 가랑비 옷 젖듯이 쓰일 거냐는 지금 이제 뭘 하냐의 문제인데, 어쨌든 그런 것 중에 하나를 해결해야 되는 게 이미징 바이오마커. 인공지능이 토해낸 게 어마어마하게 사람의 환자에 쓸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바이오마커를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리프로서빌리티예요. 네, 똑같은 사람이 두 번 엑스레이를 찍으면 호흡 레벨도 다르고 자세도 조금 다르고, 그런데 진짜 애큐러시 하냐 뭐 이런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엑스레이 가지고 아까 학습하고 있는 모델을 가졌는데, 그 중에 뭐 우리랑 분당서울대는 잘 돌아가는데, 두 번 찍은, 액시던틀리 일주일 안에 병원에 또 와서 엑스레이를 찍은 환자는 이제 응급실로, 응급한 상황으로 들어온 거고, 그런 환자는 응급실 엑스레이가 좀 다르기도 하고, 뭐 환자가 막 아주 위급한 상황이니까 엑스레이를 잘 찍기도 어렵고, 첫 번째. 뭐 그 굉장히 다른 엑스레이예요. 같은 환자가 일주일 안에 찍었다. 근데 어쨌든 의사 영상과 선생님이 보고 이 두 개는 적어도 폐에는 메이저 프로그레스가 없다. 컨펌된 엑스레이 페어만 꺼내가지고 똑같은 캐드를 돌렸어요. 노즐 캐드를 돌렸는데, 이 두 개가 이제 저희 병원 패컬티 레벨이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인공지능 레벨인데, 인공지능 애들이 이제 이런 리프로듀서블한 상황에서 리프로듀서블 액큐러시 별로 안 좋은 거죠. 이게 여전히 이제 이런 거는 더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다양한 디지즈에서도 리프로듀서빌리티를 하고 있고요. 겐,
게임이 굉장히 재밌죠. 하이 레졸루션을 못 만들어가지고 뭐 이따가 요즘 이제 프로그레시브 러닝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이 레졸루션을 만들어서 이제 의사가 이미징 튜닝 테스트하면 잘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이제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게 도메인을 잘 안 타요. 거의 모든 거를 학습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데이터들의 거의 모든 거를 학습시킬 수 있는데 이미징 튜닝 테스트는 뭐 지금 인텐셔널리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통과하고 있고 하다못해 인공지능도 속여요. 그래서 유니티 만들어 놓은 엑스레이, 가짜 엑스레이면 노즐이 있다고 찾고 정상만 학습하면 정상밖에 못 만드니까 정상원이면 안 찾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ECG라든지 얼굴이라든지 망막 패턴이 그 바이오메트릭이잖아요. 지문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망막 패턴이 아니라 망막 패턴 하나 가져온 다음에 혈관을 바꿔요. 세그멘테이션을 조금. 그럼 그거에 맞는 다른 망막을 만들어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도 쓰고 뭐 생각해보면 이게 상상력이 부족한 시기예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너무 고리타분하게만 생각하고 있지 않고 뭔가 이제 혁명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런 생각하겠죠. 이제 환자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상업적 동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는데 그냥 환자는 리얼 데이터로 학습한 거랑 개인으로 통으로 다 가짜로 만들어 학습한 거랑 에큐러시 차이가 나느냐? 지금 우리가 이런 거 해야 되는데요. 뭐 애들이 했는데 뭐 일단 이렇고 있고요. 근데 남들은 지금 괜히 뭐 C겐이나 뭐 이래서 뭐 200바 200을 잘 못 넘어가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선바의 천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겐을 가져다가 이제 이런 걸 해보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연구가 될 거고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에 쓰이는데 이제 겐이 굉장히 재밌는 게 레이턴트 벡터 아리스메틱스라고 디스인탱글링 이제 양자 꼬임을 메타포 해가지고 꼬임이 꼬여져 있는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풀어가지고 이제 의미를 찾아보자 뭐 이런 뜻인데 뭐 이런 거죠. 안경 쓴 남자에서 안경 안 쓴 남자를 빼면 안경만 남을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여자를 더하면 안경 쓴 여자인데 한 번도 학습되지 않은 여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이제 이런 스토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레이턴 스페이스가 이렇게 하일리 난리니어 스페이스일 가능성이 많은데 뭐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잘 펴가지고 이렇게 학습시키면 우리가 제너레이션 영상을 컨트롤할 수 있고 이러면 이제 신이 된 느낌이다. 뭐 이런 스토리예요. 이거 보면. 또 우리가 이제 피지겐으로 제너레이션 한 걸 가지고 CNN 클래시파이어에다가 집어넣어서 레이턴 스페이스 축을 찾아가지고 디지즈를 생성시킬 수 있느냐를 해서 이제 디지즈까지 있는 겐을 만든 다음에 레이턴 스페이스 축을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찾은 다음에 이렇게 쭉 찾았더니 뉴모소락스는 안 나오고 뭐 어떤 건 2000개 나오고 어떤 건 200개 나오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리그레션으로 축을 찾아서 봤더니 정상에서 이 디렉션으로 쭉 가면 디지즈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이제 다이어프램도 바뀌고 뭐 여러 컴파운딩들이 같이 따라 움직이긴 하지만 이게 바뀌더라. 뭐 이래서 의사가 봐도 그렇고 CNN 클래시파이어 이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클래시파이어 돌면서 CNN이 봐도 그렇더라. 뭐 이런 거를 봤고 또 이제 아까 2000계단 생긴 플로라 이퓨전을 봤더니 이제 두 쪼가리로 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고 봤더니 이제 랩트 라이트인 거예요. 그래서 각각 축으로 가봤더니 그래서 합쳐서 내적을 해서 갔더니 둘 다 나오더라. 여기 레이턴 스페이스 아리스메틱스가 이제 우리가 만든 피지겐 기반으로도 되는 거죠. 이 축을 다 찾으면 우리가 지금 만든 디지즈를 내가 특정 위치에 특정 디지즈 패턴을 만들 수 있을 거고 뭐 나이라든지 뭐 섹스라든지 이러면 뭐 20대 여자의 뭐 폐암이 있는 케이스가 레어 패턴인데 뭐 그런 축을 찾을 수 있으면 그런 레어 패턴을 겐을 컨트롤해서 많이 만들어 가지고 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게 이제 큰 스토리죠. 신이 된 느낌이랄까 뭐 이런. 근데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디지즈 프로그레스 디스템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예를 들어 뇌졸중이 온 사람이 치료를 해야 될지 두고 봐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디시전이거든요. 그랬을 때 치료하면 어떻게 되고 치료 후에 뭐 컴플리케이션 생길 거냐 뭐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 이 사람이 그냥 MCI로 계속 있을 거냐 치매로 갈 거냐 가면 언제 갈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생성 우리가 팔로업 데이터도 같이 생성시킬 수 있으면 팔로업 축도 레이턴 스페이스에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 축을 디스인탱글링하면 디지즈 프로그레스. 근데 그게 팔로 안에 이제 같이 있을 컴파운딩을 보면 에이징 시간에 따라 무조건 에이징 같이 들어가 있고 디지즈 프로그레스랑 에이징은 비슷하지만 다른 축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디커플링하고 디스인탱글링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노벨티. 뭐 요즘에는 이제 컨트라티브 러닝 때문에 슈퍼바이 러닝보다 언슈퍼바이 러닝이 이제 스테이트 오브 디아트를 인진해서 깼지만 기본적으로 슈퍼바이 러닝이 학습하기도 쉽고 애큐러시가 좀 높아요. 근데 이제 미국 신검 데이터인데 신검에서 이제 뭐 결핵 있어가지고 300명 이제 못 들어가고 뭐 근데 그 중에 뭐 특정 뭐 로브를 이제 로벡토미 해가지고 로브가 하나 없는 사람 2명 뭐 다양한 질환점으로 한두 명이 이제 탈락되는데 이거를 인공지능을 시켜가지고 학습을 시키려면 한 케이스인데 어떻게 학습시키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이제 본질적으로 한 번도 안 본 클래스를 슈퍼바이 러닝으로 하면 얘가 뭘 선택해?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본질적인 의료의 문제. 의료는 이제 훨씬 더 다양하고 인간은 이런 걸 잘 컨트롤하는데 인공지능은 잘 컨트롤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노말리 디텍션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멜버른 그룹이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C겐 가지고 했었던 건데 이 영상에 가장 가까운 정상만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겐을 만든 다음에 2개를 빼가지고 이 부분이 이상하다고 보여줘서 가장 좋은 레디올로지에 실렸는데요. 저희도 이제 그런 비슷한 걸 해가지고 저는 하이 레졸루션 만드니까 그때 여기 이제 결핵 뭐 노즐 같은 거 찾고 여기 뭐 있잖아요. 뭐 찾기도 하고 하지만 폴스파이트 너무 많죠. 근데 이제 여기 리버 메타도 찾고 뭐 헤모리즈도 찾고 뭐 여러 개를 찾고 있는데 여기 본 메타 이게 원래 헤모리즈 환자인데 이거 찾느냐고 봤더니 이제 본 메타도 찾는 거죠. 이제 어센딩 에이올타 딜라테이션 에이올타 점점 커져서 빵 터지는 질환인데 실제로 에이올타 이렇게 클 수 없거든요. 요거 대비 레이쇼가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정상은 요밖에 안 되니까 요 부분은 이제 비정상이라고 해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정상만 가르치고 겐으로 제너레이션 한 다음에 가장 비슷한 정상을 찾으라고 해서 빼가지고 아노말리 디텍션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의사가 배우는 방법하고도 비슷하고 아까 그런 레어 패턴이나 한 번도 안 본 패턴에 굉장히 러버스트할 포텐셜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몇 년 전부터 이거 이제 아주 인텐시브하게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걸 만들어서 병원에 써야지 세상이 바뀌고 환자도 더 구할 거고 의료진도 도와줄 건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팩스 시스템이에요. 병원 안에는 이제 팩스로 이제 의료 영상들이 다 묶여 있기 때문에요. 이 팩스에다가 어떻게 집어일 거냐, 뭐 이런 게 이제 큰 이슈인데, 아까 했지만 요 인공지능이 뭐 진단 하나하나 하면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빅데이터 컨셉을 팩스에다가 구현하는 거죠. 그래서 본질은 이거 전자동화 하는 거예요. 노 휴먼 인터액션. 사람이 우리 병원도 체스트 CT를 하루에 500건 찍고 엑스레이는 뭐 수천 건 찍을 거고 체스트만 복부는 더 찍을 거고 뭐 그런 상황인데 하나하나를 사람이 막 점이라도 찍기 시작하면 이제 대박인 거죠. 그래서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전자동으로 돌고 사람은 거기서 뭐 문제를 찾거나 모니터링하거나 개선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시스템 안에 사람이 갈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시스템에 나와서 이제 판단과 디시전을 할 수 있는 식으로 이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서 노휴먼 인터액션으로 펠시티가 나오면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15년 동안 해온 게 있거든요. 이걸 전부 다 딥러닝화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로브도 자르고 엠피제마도 뽑고 에어웨이도 매저하고 베슬도 뽑고 익스퍼레이션도 맞춰가지고 하는 거를 이제 인터액션 없이 해서 이걸 만들었더니 이제 유럽의 이제 가장 큰 이제 폐 트라이얼, COPD 트라이얼인 넬슨 트라이얼 2에 이제 이게 공식적으로 들어갔죠. 우리가 이제 코오라인의 기술이 전한 기술이고요. 이건 한 200케이스를 였더니 의사가 보고 나서 한 94%는 사람이 더 고칠 게 없더라. 이런 얘기고요. 실제 쓸 수 있더라. 그럼 뭘 할 거냐? 이제 빅데이터 팩스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비슷한 걸 찾던지 뭘 찾고 싶으면 차트 리뷰나 영상 리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아는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걸 정량화도 안 되고 레이블을 할 수도 없고 환자 판독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일일이 재가지고 써줄 수도 없고 근데 인공지능이 이걸 다 재가지고 해주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환자는 내가 우리 병원의 파퓰레이션 중에 뭐 몇 프로 타일이고 뭐는 뭐고 이거
이거랑 가장 비슷한 노즐 크기 가진 환자 찾아봐. 이 위치에 있는 그런 것도 찾아볼 수 있고 인공지능이랑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팩스가 더미 팩스였다가 이제 스마트 에이전트로 이제 바뀔 수 있는 포텐셜이 생기는 거죠. 또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유사 증례를 찾아볼 수 있는 케이스도 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NIH에서 리시스트라고 종양했을 때 이제 메저에서 신약 실험할 때 약 평가할 때 한 데이터를 다 공개했는데요. 썸머스 그룹이 애들이 트리플렛으로 학습을 해가지고 비슷한 종양은 비슷한 위치에 있더라. 뭐 이런 걸 해서 이거를 잘 보면 이제 CBIR로 쓸 수 있는 거고 여기도 이제 CBIR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도 이제 DILD를 아주 오래 했기 때문에 DILD를 가지고 어떤 피처를 뽑아가지고 가장 비슷한 걸 찾아봤더니 탑3 안에 팔로 이제 노체인지라고 컨펌된 CT 같은 사람의 CT 팔로우를 섞어놨거든요. 테크니컬 이슈 때문에 80% 정도 찾고 의사가 비주얼 스코링을 해봤더니 한 5 스케일 중에 4 정도 되고 이거 진짜 비슷한 거 찾더라. 임상에 쓸 수 있겠네. 뭐 이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상용화 트랙을 이제 타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그냥 세그멘테이션만 하고 버릴 거냐. A가 세그멘테이션 할 때 생기는 피처 러닝 데이터를 딥피처로 뽑아서 걔가 사람이 못 보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뭐 캔서 프리딕션을 하거나 뭐 다른 도메인의 뭐 병리의 영상을 뭔가 병리의 결과를 예측을 하거나 뭐 이런 걸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딥피처를 뽑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레디오 지노믹스 진과 붙여본다든지 레셔널이 좀 있어요. 어떤 종양은 뭐 혈관을 많이 만드는 캔서라면 영상에도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보여야겠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관련이 있을 거라고 하는 레셔널레가 있는데 뭐 클리니컬 얼라이시스, 뭐 서바이벌 스터디 뭐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레디오믹스를 이제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커널 컨버전도 필요하고 크게 보면 이미지 뉴트럴라이제이션 전체가 필요한 거죠. 커널만 있는 건 아니니까. 딥 레디오믹스 하는 이제 플랫폼도 만들어서 이제 피처도 뽑고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 세그멘테이션 하면 요걸 가져다가 이제 서바이벌을 학습시켜가지고 이 보통 서바이벌은 뭐 에이지 팩스 담배 얼마 폈느냐 뭐 이런 걸로 이제 예측을 하는데 얘는 영상만 달랑 주고 그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도 이제 딥러닝이 세그멘테이션 한 걸로 이제 서바이벌 프리딕션을 했더니 실제 테스트셋의 실제 프리딕션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의사가 필요한 연구들을 이제 해야 되고 이 팔로우 같은 경우 이렇게 미스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를 CNN을 태워서 피처를 뽑고 RNN을 태워가지고 팔로우를 예측하는 식의 했더니 굉장히 재밌는 게 한 장을 보고 판단을 하면 의사보다 인공지능이 잘해요. 팔로우를 보고 판단을 하면 인공지능보다 의사가 잘해요. 난 이게 굉장히 인사이트풀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학습을 시켜도 인공지능은 여전히 이제 시간에 약한 거죠. RNN이 학습시키기도 어렵고 뭐 디스크리트하기도 하고 영상이 얼마나 좋은 피처인지 주변에 컨티뉴티가 있기도 하고 뭐 레디오 지노믹스 아까 했지만 뭐 와일드 타입이냐 무턴트 타입이냐에 따라 영상이 다른데 의사 선생님도 이게 근데 인간이 잘 못 맞추면 인공지능 잘 못 맞출 가능성이 많고 영상에 그런 정보가 없을 수도 있고 뭐 눈으로 보기 좀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 의사 선생님이 한 70% 정도 맞추실 거예요 아마도.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레디오 지노믹스를 바이폴라 이거를 한 이제 영웅적인 정신과 선생님이 있어서 이게 정신질환자의 코호트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일단 설득해야 되고 뭐 근데 그래서 했더니 레디오믹스, 지노믹스 뭐 마지막 하지만 뭐 이 데이터셋이 진짜 어려운 데이터예요. 뭐 이렇다는 거고 간암은 치료가 비싸요. 한 암을 한다면 간암이 제일 비싸기 때문에 근데 우리 병원에서는 8가지 치료 옵션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걸 선택하고 그걸 선택하면 얼마나 살 건지 예측하고 근데 이 사람이 연로해서 수술보다는 RFA나 좀 더 다른 수술을 하면은 그 사람이 기대음이 어떻게 변하고 이런 거를 직관적으로 의사가 알죠. 하지만 정량적으로는 정확히는 모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보자고 해서 우리 병원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학습을 시켰는데 아주 그림 같은 서바이벌 커브고요. 그거를 테스트셋에서 각각 학습시켜가지고 이 환자가 어느 걸 선택하면 얼마나 서바이벌 할지 예측을 하는 이런 것들도 해서 지금 멀티센터 트라이얼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게 이제 그런 거죠. 스트로크 환자가 와서 RTPA라고 이제 혈관을 뚫는 뭐 이런 거를 할 건데 하면 어떻게 될 거냐? 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 가능한 문제냐? 이제 미래는 학습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사람도 굉장히 좋은 클래시파이하고 좋은 예측력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 잘 못한다고 인공지능이 잘할 거라고 믿는 건 뭔가 근거가 없는데 이게 또 빅데이터랑 붙어요. 인간은 뭐 평생 뭐 10,000개밖에 못 보거나 경험을 다 기억할 수 없는데 바둑처럼 인공지능 100만 개, 1000만 개를 모아가지고 하면 거기서는 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 모으려면 돈이 엄청 들겠지만 그래서 뭐 이런 굉장히 이제 그죠. 이런 매니폴드 프로그레스 매니폴드를 우리가 잘 학습시키고 잘 예측시킬 수 있고 인공지능 그걸 나중에 다 디커플링 할 수 있고 우리가 같이 가는 여러 컴파운딩들 에이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떤 시점을 하나 주고 당신이 10살 어렸을 때 얼굴 10살 늙었을 때 얼굴 이거는 쉽잖아요. 계속 찍어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켜서 개인으로 에이징축만 찾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건데 디지즈축은 이제 일단 그런 게 굉장히 어렵고 또 이제 그런 거에 생기는 이제 다양한 컴파운딩이 같이 가는 놈들도 많고 나는 파서블리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으로 가능하냐 이런 게 이제 이슈인 거죠. 그래서 저희 코호트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모델링 되는 거는 as soon as possible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루틴하게 찍는 만모 같은 거. 뭐 뿐만 아니라 이제 지노믹스 드롭 디벨롭먼트에도 쓰는데 뭐 우리 분야는 아니지만 뭐 열심히 하고 있고 요즘에 이제 셀프 슈퍼바이 러닝이 마더 브레인을 만들어서 트랜스퍼 러닝을 해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의 모든 거를 텍트 오브 데이터를 다 깨서 지금 이제 논란이 많은데요. 어쨌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클리니컬 버트라고 이제 미믹 데이터에 있는 EMR 데이터를 학습시켜가지고 했더니 여기서도 이제 다른 의료 레코드에서도 잘 되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레디올로직 리포트를 그냥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을 해서 온콜로직 아웃컴을 예측했던 예측이 되더라. 이것도 자마 온콜로지. 이것도 2, 3점 짜릴 것 같은데요. 뭐 이런 해서 영상에서만 들어가지 말고 이제 다양한 같이 생기는 여러 가지 리포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같이 봐가지고 해야 되고. 근데 궁극적으로 이런 게 이제 로봇이 중요해지는 건데 로봇은 바보거든요. 그래서 로봇이 이거 하나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 카메라 하나 달면 이제 로봇이 사람만큼 이제 햄버거 뒤집고 앞으로 이제 사람 햄버거 뒤집으면 비윤리적인 세상이 올 거예요. 그래서 로봇이 관절 하나에 100만 원이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람 팔처럼 하려면 700만 원이면 만들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카메라 하나 달고 인공지능 학습해 놓으면 아주 단순한 태스크 옛날에 인간밖에 못했지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ENT 수술할 때 수술 도구라든지 중요 스트럭처를 찾아서 여기 더 자르면 안에 뭐 문제가 있다든지 수술 9단계인데 이 다음 단계가 언제쯤 올 건지 그러면 신경 나오니까 조심하세요. 뭐 이런 걸 하면 씬을 언더스탠딩 하면 자동차가 혼자 가듯이 수술을 언더스탠딩 하면 로봇이 수술할 수도 있겠죠. 한참 먼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수술을 뭘 할 거냐 생각해보면 스파인 수술이 제일 비싸요. 뭐 많이도 하고 그래서 그 중에 양손으로 하는 이제 베스라는 수술이 있는데 하나는 엔도스코피고 한 손으로 수술하는 건데 의사의 인텐션과 도구를 이해하면 엔도스코피를 로봇화해서 로봇이 제어를 하고 사람은 양손으로 수술하면 더 잘 되지 않을까 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런 연구를 해서 이번에 과제 제안서라는 데서 붙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내시경도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선생님들 유튜브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얀 옷 입은 4명이 농구공을 이제 돌리고 있는데 몇 번 패스했느냐고 세라 그러고 검은색 입은 침팬치가 돌아다녀도 아무도 못 봐요. 인간의 비전의 한계가 그런 거예요. 인간은 어텐션이 있고 한번 그거에 꽂히면 다른 걸 못 보게 설계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엔도스코프에 똑같이 있어요. 의사가 당연히 봐야 되고 다시 보면 보이는데 한 번 딴 거에 꽂히면 블라인드 스팟이 생겨서 그걸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인공지능이 찾아가지고 어텐션을 주거나 뭐 다양한 형태로 뭐 그리고 뭔가 찾으면 이거를 여기서 내가 직접 뗄 거냐 외과 선생님을 불러서 뗄 거냐 뭐 이런 크라이테리아들이 있거든요. 예측이 좀 가능하긴 한데 그런 거를 학습시켜가지고 했더니 항상 그렇죠. 진짜 엑스퍼트보다 잘 못하지만 웬만한 의사보다는 잘한다. 이게 참 아이디어한 그림이어서 이게 이제 논문 각인데 따지고 보면.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엔도스코피는
20점짜리 저널이 5개나 있어요. 그만큼 그냥 중요한 분야고 뭐 진단과 치료와 뭐 이런 게 다 가능하기도 하고요. 조직까지 얻을 수도 있고. 그래서 더 개발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가상 엔도스코피를 만들어서 뎁스를 만들어서 더 지능화하고 엔도스코피를 더 증강하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하는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물론 이 동영상 버전으로 이제 가면 지금 욜로밖에 안 붙여놨는데 이것도 이제 비디오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욜로로 해서 하면 전투기 조종사처럼 이렇게 하는 뭐 이런 것도 지금 둘 다 업데이트가 됐고요. 뭐 이런 거 보면 이제 중국 애들이 해서 란센 온콜로지에 낸 건데 이거 어마어마해요. 여기 보면 데이터가 2만 건에서 17만 건인가요? 17만 건을 한 다음에 인터널 계획 내고 익스터널은 다른 병원에서 뭐 80만 건인가요? 하여간 뭐 데이터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인터널 프로스펙티브 셋도 있고 다른 병원의 익스터널 밸리데이션 지금 5개 했는데 한 병원당 뭐 몇만에서 몇십만 건, 뭐 병리라서 하고 중국이라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란센 온콜로지에 내니까 진짜 이게 쉽지 않은 연구지만 어쨌든 해야죠. 그리고 이제 이게 요즘 또 이런 것도 하고, 이건 페이페이 리 교수는 원래 컴퓨터 비전하는 사람인데 스탠포드가 이제 의대도 좋으니까 이제 의사가 수술장 들어갈 때 진짜 잘 손 씻고 들어가느냐를 이제 하는 걸로 비전도 컨트리뷰션 할 수 있다고 NJ 퍼스펙티브에 낸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 해보자고 마츠카 선생님이랑 시크릿 프로젝트를 해서 마츠카 선생님들이 손을 잘 씻느냐 뭐 이런 걸 했더니 애큐러시가 나와서 이번에 아이클리어에 업데이트 됐고, 또 이걸 이용해서 이제 얼굴 얼마나 만지는지 뭐 이런 거를 한 다음에 이거를 디스틸레이션 해가지고 뭐 핸드폰에도 쓰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지금 뭐 병원 내에서 마스크 안 쓰고 다니다가 이제 감염되면 병원 셧다운 돼야 돼서 지금 마스크 쓴 사람 안 쓴 사람 감지하는 인공지능 만들어 달라, 뭐 병실에서 만들어 달라, ACU나 뭐 ICU 안에 뭐 환자나 의료진이 교차 감염이 얼마나 되는지, 자기가 얼굴을 얼마나 만지고, 예를 들어 난간을 만진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난간을 만질 수도 있잖아요. 물론 주기적으로 닦겠지만 뭐 어쨌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사람이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인공지능이 보고 뭔가 학습시켜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선생님들한테 만약에 데이터 요청이 많이 올 건데 그런 거 할 때마다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크레딧은 다 어떻게든 내어드릴 거고, 또 요즘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이제 망막 데이터인데 저희가 이제 안전 데이터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하이테크, 이게 이제 전처리로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아테리베인 뭐 손으로 그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잘 스켈레토나이즈하고 엔드 포인트, 바이퍼케이션 포인트 뭐 그리고 이런 어찌됐든 골드 스탠다드 남들보다 좋은 걸 가지고 있어야 무조건 좋은 인공지능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그려서는 답이 잘 안 나오고, 사람이 그리더라도 스페시픽하게 학습하고 유료를 잘 이해하고 모달러티를 잘 이해하고 목적을 잘 이해해야지 이제 가치가 있는 연구가 되는 거고요. 이런 거 가져다가 이제 3D 프린팅처럼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 많이 필요한 영상도 이제 지각각 찍고, 세그멘테이션도 사람이 손으로 하고 디자인도 손으로 하는 걸 자동화하면 이제 올등하게 이제 좋은 게 되겠죠. 이것도 옛날에는 방사선사 한 명이 이것만 하는 방사선사가 8시간씩 손으로 그려가지고 이 모델을 만들었는데, 지금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사람이 고치면 20분이면 이거 모델링을 해서 이제 다른 어떤 데보다 훨씬 더 좋은 모달러티를 가지게 됐고요. 이런 걸 가져다가 이제 AR이나 VR 뭐 이런 걸 붙여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헬스케어를 리디자인 할 거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번에 보여줬죠. 싼 의료가 얼마나 우월한지, 전염병 질환에서. 근데 이게 좋은 면만 있는 거냐? 환자들은 설명이 부족해요. 그리고 의사들은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15분 진료로 갈 거냐? 이제 못 가겠죠. 이제 코비드도 봐서 이제 다른 애들이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거를 인공지능을 써서 우측 배상부에 결절이 있습니다. 크기는 2cm입니다. 아닐 수도 있을까? 해결절이 양성일 확률은 80%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내과 진료를 예약해드리겠습니다. 다 불법이긴 해요 지금. 네. 우측 배상부에 결절이 있습니다. 크기는 2cm입니다. 유사성의 결과 찾아줘.
유사증례 이걸로 옮겨가지고 우리가 연구소 실병원 딱 가요. 입니다. 조직본사가 한정품이라 유사증례 쓰레기 프린팅에 설명해주고 이런 게 이제 하입을 잘 타고 있고 뭐 항상 뭐 여러 가지 하입들이 있지만 저희 랩은 2004년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고요. 올해 여름 워크숍은 아마 없을 걸로 보이는데 뭐 기술 이전이 결국 파이널 골이고 뭐 논문 그리고 뭐 작년 올해 논문 열심히 쓰고 있고 AI 협력 연구진 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여기까지 하시죠. 예, 고생하셨습니다.